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병수입니다. 이번 세션은 개발과 운영의 어려움, AWS 신규 서비스와 기능으로 해결하기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저와 안효빈 SA, 최민관 SA가 각각 코드그룹, 엘라스틱서치 울트라웜, RDS 프록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데모를 통해 실제 동작을 살펴봅니다. 먼저 코드그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성능 최적화 및 코드 리뷰는 코드 품질과 서비스 품질, 비용 절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코드 리뷰 및 성능 최적화는 경험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만약 성능 최적화 분야 전문성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성능 모범 사례를 학습하여서 지속적으로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로 성능 문제점에 대한 식별과 조치 가능한 개선 상황 추천을 통해 코드 수정 및 비용 절감 우선순위 결정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존 코드그루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구축한 코드 품질 개선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실행 비용이 비싼 코드 라인을 식별하기 위한 지능적인 추천을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아마존 코드그루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단계를 보강하는 리뷰어와 프로파일러의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코드 작성, 코드 리뷰, 테스트, 배포, 실행으로 이어지는 개발 주기에서 코드그룹 리뷰어를 통해 기계학습 기간의 코드 리뷰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실행 단계에서 코드그룹 프로파일러를 통해 실제 실행 단계에서 가장 실행 비용이 비싼 코드 라인을 식별하고 성능 최적화 및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코드그룹 정식 출시와 함께 프리뷰 대비 다음과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상 감지, 람다 함수 지원, 코드 실행 비용 시각화 및 효율성 비용 추적 보고서, 클라우드워치 지표 및 경보 기능이 추가되었고, 리뷰어는 코드 리포지토리로 GitHub 엔터프라이즈 지원 및 추천 항목을 최소 30% 증가시킬 수 있도록 디텍터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드그룹 리뷰어는 코드 리뷰를 통해 AWS 사용과 관련된 모범 사례, 동시성, 리소스 누수 방지, 민감 정보 유출 방지, 통상적인 코딩 모범 사례, 리팩터링, 입력 검증 등 코드를 분석하고 모범 사례에서 벗어난 코드들에 대해서 추천 항목들을 제시합니다. 현재 자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저장소로는 AWS 코드 커밋과 빗버킷, 엔터프라이즈를 포함한 GitHub 리포지토리를 지원합니다. 코드그룹 프로파일러는 가장 실행 비용이 비싼 코드 라인을 식별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프로파일러입니다. 코드그룹 프로파일러는 어플리케이션의 런타임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조하여 코드 비효율성을 식별 및 제거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컴퓨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파일러는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어떻게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사항과 비효율적인 코드를 계속 실행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을 US 달러로 표시하여 시각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발자는 코드 수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드그룹 프로파일러와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커맨드 라인 및 에이전트를 통한 수집과 코드 내에서 프로파일러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전트 구성 및 활성화 방식은 기존의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구성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JVM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시작 지점을 지정하거나 커스텀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지원 등에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자바 기반의 람다 함수를 포함하여 JVM 기반 언어들은 코드 내에서 프로파일러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코드 수정 및 재컴파일 재포가 필요하지만 커스텀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구성이나 프로파일링 시작 지점 지정, 배포 시마다 프로파일러의 자동 업데이트 구성 등 이점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데모를 통해 동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모는 코드 커밋과 코드그룹 리뷰어 연계를 통한 코드 리뷰 기능을 확인해보고 SamCLI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소스를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로 배포한 다음 함수를 실행하면서 코드그룹 프로파일러로 프로파일링 해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먼저 코드그룹의 코드 리뷰어 기능부터 데모를 보시겠습니다. 코드 커밋 리포지터리에 코드그룹 리뷰어를 연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드 커밋, 빗버킷, GitHub와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지원하고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연결된 리포지터리에서 코드 변경에 대하여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코드 그룹 리뷰어에 변경 사항이 전달되어 AIML에 의한 코드 리뷰가 진행되게 됩니다. 레커멘데이션을 보면 야매 파일의 설정 오류로 보이는 내용에 대한 권고, SDK에서 리전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콜드 스타트 시 성능상의 이슈, 싱글턴 패턴을 이용한 다이나모DB 세션의 재활용으로 성능 최적화 권고 등 권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프로파일러 데모입니다.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는 현재 JV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및 자바 언어로 구성한 람다 함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람다를 활용한 코드 프로파일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그룹 프로파일러에서 람다용 프로파일러를 생성하게 되면 람다 함수 구성에 필요한 프로파일러 ARN과 코드 초기화 관련 인스트럭션들이 나옵니다. 이를 이용하여 람다 환경 변수와 프로파일러 초기화 함수를 람다 함수 내에서 호출하여 프로파일러와 연동합니다. 람다 함수에서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 리퀘스트 함수를 오버라이드하여 프로파일러를 활성화하면 필요한 지표들이 프로파일러 에이전트를 통해 수집되고 분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이나모DB를 조회하고 랜덤한 아이템을 입력하는 형태로 람다 함수를 구성했고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쉘 스크립트로 람다 함수를 주기적으로 호출해 주었습니다. 이제 프로파일링 결과를 볼 텐데요. 함수별로 스택 내부의 CPU 타임, 레이턴시들을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고 1년 기준으로 각 항목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발생시킬지에 대한 예측치가 $로 나오게 됩니다. 프로파일링한 함수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 레커멘데이션이 따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조금 더 복잡한 함수로 구성한 프로파일링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핫스팟이나 오버뷰 기준으로 CPU 타임 및 레이턴시 기준으로 호출 함수별, 스택별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링에 의한 레커멘데이션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AWS SDK 서비스 클라이언트 재활용 권고 연간 $395 예측, 과도한 디버그 트레이싱 로깅에 대한 권고 연간 사용량 $108 예측, 로거 재활용을 통한 최적화 권고 연간 $90 비용 예측, 잭슨 오브젝트 매퍼 재활용 권고 연간 $222 예측 등을 프로파일링 결과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권고 항목별 연간 예측 비용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 난이도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항목부터 최적화할지 항목을 선별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안효빈 솔루션즈 아키텍트가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울트라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안효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인 울트라웜에 관해서 간단히 개요를 살펴보고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웜은 한마디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스토리지 시어입니다. 기존의 엘라스틱서치의 경우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클러스터 내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검색이나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었으니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블록 스토리지인 EBS를 기본적인 스토리지로 활용을 했죠. 울트라웜은 이러한 스토리지를 아마존 S3로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레드시프트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통해서 S3로 클러스터를 확장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엘라스틱서치에서 S3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기존의 마스터와
핫 데이터만을 저장하는 데이터 노드가 있었고요. 여기에 S3를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울트라 웜 티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S3가 갖고 있는 장점 모두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S3는 상당히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EBS PIOPS 옵션이나 NVMe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90%의 스토리지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페타바이트 규모의 사이즈로 클러스터를 확장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활발히 검색하는 일주일이나 한 달치의 데이터만을 클러스터에 저장하고 사용을 했을 텐데요. 이제는 울트라 웜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이에 대해 쿼리함으로써 데이터에서 보다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는 게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럼 울트라 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3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최대 3PB까지의 로그를 저장하고 이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엘라스틱 서치는 어떤 샤드의 레플리카를 클러스터 내에 가지고 있었지만 울트라 웜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울트라 웜 노드는 고대역 폭의 S3 액세스가 가능한 니트로 인스턴스로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울트라 웜에 있는 데이터에 쿼리하더라도 기존의 웜 인스턴스보다는 최대 2배 빠르게 쿼리 수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데이터가 캐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러스터 내에 이제 핫 데이터와 동일한 성능으로 쿼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엘라스틱 서치를 키바나로 활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울트라 웜은 키바나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쿼리를 수행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후 데모에서도 한 차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3가 갖는 비용 효율적인 이점 모두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울트라 웜노드를 생성하면 각각의 웜노드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할당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S3 기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저장한 데이터만큼에 대해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엘라스틱 서치 울트라 웜에 관한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간단하게 클라우드 워치 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를 이제 람다 함수 하나가 서브스크립션을 해서요. 그거를 엘라스틱 서치 서비스로 이제 실시간으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키바나를 통해서 핫 데이터를 웜 데이터로 마이그레이션도 해보고 웜 데이터의 어떤 쿼리나 검색 작업 등을 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데모에서 사용될 데이터는 클라우드 워치 로그에 있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워치 로그로 이동을 해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이제 로그 그룹에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클라우드 워치로 이제 수집하는 거를 이제 구성을 해뒀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로그가 계속해서 저장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는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제이슨 형태로 로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집한 로그 그룹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람다 하나가 서브스크립션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구성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쉽게 이제 원하시는 로그 그룹 선택하시고 액션에 보시면 람다로 보내거나 엘라스틱 서치로 보내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이제 생성되는 람다 함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코드는 AWS에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니터링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얼마나 많은 호출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양의 시간으로 리소스를 사용했는지, 동시 실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하나는 미리 생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키바나를 내장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 서치에서 바로 키바나를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헬스 정보라던가 혹은 이제 각각 인스턴스에 대한 헬스 정보 모두를 이제 클라우드 워치 매트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마스터 노드나 데이터 노드 그리고 울트라 웜 노드까지도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이제 가시성 있는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엘라스틱서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 정보를 콘솔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1단위로 매일매일 로그를 수집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로그별로 뭐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어떤 매핑으로 저장이 됐는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키바나로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데이터 직접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디스트로를 통한 이제 사용자 인증 옵션을 걸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인증을 해야 키바나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기존에 이제 뭐 온프레미스나 IDC에서 활용하고 계신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키바나와 동일한 형태의 키바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지난 15분간 데이터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난 7일 동안 쌓인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약 110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모두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은 핫티어로 저장되기 때문에 모두 EBS 볼륨이나 NVMe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시각화 옵션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성하신 시각화 그래프들을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해서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대시보드 살펴보게 되면 뭐 매일 어느 정도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에서 가장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를 많이 생성했는지, 유저 에이전트는 어떤 거였는지와 같은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리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정보도 이제 시각화 그래프를 통해서 생성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키바나에 접근할 때 아이디 패스워드 기반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의 경우는 이제 권한 부여를 해줘야 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롤 매핑에서 굉장히 손쉽게 AWS 리소스의 ARN을 통해서 이제 접근 권한을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데브 툴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웜티어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등의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핫티어에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모든 인덱스가 현재는 이제 핫티어로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웜티어에 있는 인덱스를 살펴보면 이제 그 어떤 인덱스도 아직은 웜티어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웜으로 마이그레이션할 인덱스를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는 핫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세팅 값이 보이지 않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해당 인덱스에 이제 존재하는 데이터 수를 살펴보게 되면 약 12만 건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핫에서 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단순한 포스트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명령어 수행 API 호출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핫에서 웜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실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이제 활성화된 마이그레이션이 없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인덱스에서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웜티어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서 이제 박스 타입이 이제 웜으로 표시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웜에 있는 데이터 역시도 굉장히 손쉽게 조회를 하시는 게 가능하게 되고요. 동일하게 조회하실 수 있고 이제 12만 건의 데이터가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색고만 날려보더라도 검색 결과 굉장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핫에 있건 웜에 있건 그리고 그거에 캐시가 되어 있다면 이제 핫티어에 있는 것과는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지 않고 이제 검색이 가능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핫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핫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API 호출해 주시면 바로 이제 핫티어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돼서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그 인덱스 마이그레이션, 핫에서 웜으로 가는 작업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인덱스 폴리시를 통해서 자동화하시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하나를 미리 준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책은 모든 인덱스를 7일 뒤에는 울트라 웜 티어로 보내게 되고요. 90일이 지나면 해당 인덱스는 이제 삭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정책을 하나 생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주게 되고요. 웜으로 이제 7days 뒤에 보내고 딜리트는 이제 90일이죠. 90days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해당 정책 생성해 주신 다음에 각각 인덱스에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워치 로그 CWL로 시작하는 로그들에 대해서 이제 앞서 생성한 7일 뒤에 웜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정책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어플라이 해주시면 이제 관리되고 있는 인덱스에 앞서 선택한 약 20개 정도의 인덱스들이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울트라 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데브툴로 돌아와서요. 그 오늘자 10월 3일 인덱스에 대한 이제 쿼리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3일에 대한 인덱스를 동일하게 이제 웜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게 될 거고요. 실행을 해주면 네, 에러가 발생했네요. 포스트 해줘야 되는데 get을 해서 에러가 발생을 했고요. 다시 이제 포스트를 해주면 동일하게 이제 acknowledged가 됐고 해당 인덱스의 이제 상태를 바로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웜티어로 마이그레이션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지금 웜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됐지만 지난 24시간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동일하게 시각화 그래프에도 반영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트라 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도 엘라스틱 서치나 키바나에서는 이제 핫 스토리지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24시간의 인덱스 살펴보게 되면 앞서 웜으로 보낸 이제 10월 3일 인덱스가 모두 이제 마이그레이션 됐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RDS 프록시 서비스에 관해서 최민관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AWS 게이밍팀 SA 최민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존 RDS 프록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RDS 프록시는 작년 리인벤트 때 처음 소개가 됐고 올해 7월에 정식 출시가 된 서비스로 AWS RDS의 DB 커넥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RDS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기다리던 서비스인데요. 지금부터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DS 프록시는 제품명 그대로 어플리케이션과 RDS 사이에 놓이게 되는 프록시 서비스인데요. AWS에서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되는 고가용성 DB 프록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DB 커넥션 풀링을 제공하고요. 페이 로봇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이 복구되는 시간이 수십 %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AWS의 IAM과 스크린 매니저 서비스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인증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 관리 기능이 형성됐습니다. 이 모든 게 AWS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리소스 관리 등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프록시 생성과 관리가 가능하죠.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DS 프록시를 적용한 아키텍처를 보겠습니다. 좌측에 AWS 람다 및 루비, PHP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측에 아마존 RDS의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는 아키텍처인데요. 중간에 프록시가 놓여있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이 프록시에서 제공한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프록시는 IAM과 시크릿 매니저로 보안 접속을 제공하고 커넥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죠. DB 커넥션 풀링은 DB 커넥션을 새로 맺는 것이 CPU, 메모리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구현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풀린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람다를 활용한 서브리스 서비스나 스테이리스트리스한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풀링을 구현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RDS 프록시를 사용하면 기존 어플리케이션 코드에 수정 없이
바로 DB 커넥션 풀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오버헤드가 심하고 극심한 대규모 보안 상황에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DB 커넥션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DB 커넥션 풀링 외에 더 큰 장점은 RDS 프록시는 AWS RDS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일오버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애가 발생하면 세컨더리 장비가 프라이머리로 스위칭 되더라도 DNS를 업데이트하는 시간 동안 DB 연결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수십 초에서 수분까지도 걸리기도 했는데요. RDS 프록시를 사용하면 DNS 캐시를 우회해서 RDS와 바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장애 복구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RDS 마이스퀘어는 최대 30%, 오로라는 최대 70%까지 장애 복구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다음으로 RDS 프록시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보안 관리 기능이 향상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어플리케이션의 엔드포인트만을 프록시의 것으로 교체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패스워드 등의 인증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에 하드코딩하거나 컨피그 파일로 빼두거나 하는 식으로 좀 허술하게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죠. RDS 프록시를 사용하면 IAM 인증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DB, 패스워드 같은 주요 인증 정보는 AWS 제공하는 시크릿 매니저에 입력하여 완전하게 관리하고 IAM 인증만으로 DB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죠. 네, 이 아키텍처를 보시면 람다나 웹 어플리케이션 등이 구동되는 서비스 프로세스에서 IAM으로부터 인증 토큰을 발급받고 이 토큰을 DB 패스워드로 하여 RDS 프록시에 접속하면 RDS 프록시가 해당 토큰과 매핑되는 인증 패스워드를 시크릿 매니저로부터 확인하여 인증 요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서비스가 AWS 완전 관리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RDS 프록시의 생성은 AWS 콘솔이나 SDK를 사용하여 수분 만에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커넥션이 일어나게 되면 부하 수준에 맞춰 RDS 프록시의 리소스를 확장하고 풀링스를 조정하는 것도 모두 자동으로 관리됩니다. 이 그래프는 RDS 프록시에서 관리되는 커넥션 풀링의 수인데요. 접속이 많을 때는 자동으로 리소스를 확장하고 풀링의 개수를 늘렸다가 부하가 없어지면 풀링의 개수도 줄여서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RDS 프록시는 기존의 RDS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대부분에 활용이 가능하실 텐데요. 특히 자체적으로 DB 커넥션 풀링이 구현이 어려운 람다를 활용한 서비스나 DB 연결이 매우 빈번한 스테이트리스한 웹 서비스에 매우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 상황에 매우 민감한 서비스나 주요 인증 정보들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싶은 서비스들도 RDS 프록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데모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유저의 요청이 들어오면 RDS DB 쿼리를 날리는 람다를 호출하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IAM과 스크린 매니저로 RDS 프록시에 인증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생성해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기서 바로 크리에이트 프록시를 해서 RDS 프록시 서비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네, 적당한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게임존 AWS 프록시라고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TLS를 사용할 거고요. 좀 더 안전한 인증이 가능하겠죠. 타겟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미리 생성해둔 시크릿 매니저를 선택하게 되고요. 여기는 유저 정보와 패스워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IAM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IAM 인증을 켜줬고요. 이제 프록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록시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생성되는 동안 기존 RDS에 직접 접속하는 데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게임존 AWS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둔 것이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카피해 와서 람다 코드를 활용해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둔 코드인데요. 아래로 좀 내려보면은 DB에 접속을 해서 간단하게 쿼리를 날려보는 람다 코드입니다. 지금 카피해온 오로라 DB RDS의 엔드포인트를 카피하고요. 유저 정보와 패스워드를 입력했죠. 이 상태에서 단단히 현재 날짜를 쿼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배포를 하고요.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네, 현재 시간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서비스죠. 간단히 오로라 RDS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여기에 일단 API 게이트웨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API 게이트는 네,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고 새로운 API를 생성하고요. 시큐리티는 모든 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오픈을 설정하고 애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생성이 됐죠. 그럼 여기서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생겼는데 이 주소로 접속을 하면은 방금 보신 람다 코드를 호출하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완성됐습니다. 접속을 리로드 해보면은 현재 시간 이렇게 출력되는 서비스가 완료됐죠. 네, 이제 이 DB를 접속할 때 RDS 프록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생성을 버튼을 눌러놨는데 네, 아직 생성 중이네요. 그럼 제가 기존에 만들어둔 프록시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엔드포인트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것도 똑같은 조건으로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카피하고요. 그대로 람다 코드로 다시 엔드포인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주소만 바꾸고 IAM 인증을 강제하지 않았다면 바로 똑같이 엔드포인트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코드 활용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 RDS 프록시를 생성할 때 IAM 인증을 이너블을 시켜놨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코드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위험하게 하드 코딩되어 있는 패스워드 라인을 지울게요. 그리고 IAM 인증 코드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게 하드 코딩을 해놓으면 안 되겠죠. 패스워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IAM에서 토큰을 받아오는 코드를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 받아온 토큰을 그대로 패스워드 라인에 입력하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서 네, 패스워드 입력했고요. 이대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IAM 인증을 하기 때문에 이 람다가 IAM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맨 아래로 내려서 어떤 프록시를 사용할 건지 애드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생성해둔 기존에 중도를 생성해둔 RDS 프록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드가 됐고요. 이러면 바로 RDS 프록시를 통해서 RDS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람다 코드가 완성됐습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아직 네, 지금 패스워드 오류가 났죠? 아직 완벽히 인증 절차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테스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이제 완료된 것 같네요. 네, 똑같이 그 시간이 나오게 출력이 되게 한 프로그램이 완료됐죠. RDS 프록시를 통해서 RDS에 접속을 하게 되고 똑같은 쿼리가 실행이 됐습니다. 네, 여러 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PI 게이트웨이에서도 똑같이 실행이 되고요. 해당 주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RDS 프록시를 통해서 RDS에 접속이 되는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 및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